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지난 7월 10일 사생결담에서는 경북의 인권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가운데 장애인은 인권이 매우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 해주실 비상대책위원 세 분과 일일 특별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유일순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승규 대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용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4.20 장애인 차별철폐 안동 공동투쟁단 박재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4.20 장애인 차별철폐 안동 공동투쟁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장애인 시설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지역의 장애인 차별 이슈에 대해서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장애인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 오늘 잘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생결담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관해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박재희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권모술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 지역의 행정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뒷전이고 그저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꼼수만 판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 안동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인권 유린 소식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동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이 벌어온 급여까지 착복한 정황을 고발합니다. 지적장애인 3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안동 한 장애인 거주시설. 한 남성이 모퉁이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이 소리를 지르자 머리를 벽으로 밀칩니다. 가해자는 이 장애인 시설 직원 박모 씨. 마음에 안 든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여 년 동안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해자 박 씨는 18년 전 시설 설립 때부터 근무했던 이사장의 처조카입니다.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사장의 여동생이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복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안동시의 정기 점검 당시 이 여동생이 갖고 있던 장애인 한 명의 급여만 5천만 원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조사 결과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경북에서 매년 장애인 시설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안동 시설 문제가 특히 악질적이었어요. 10년 이상 거주인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라는 내부 증언이 이미 확인이 됐고 학대 조사 결과 그런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많이 샀고요. 특히 이제 주된 가해자가 이 이사장 일가들인데 거주인에 대한 폭행, 체벌 이런 것들을 만연했고 거주인들이 외부 업체에서 일해가지고 벌어온 급여를 착복했던 정황이 확인도 됐고 이 횡령 혐의자는 또 구속까지 된 사안이거든요. 이것들을 고발한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또 해고되고 공익제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를 이사장이 또 폭행하거나 불을 지른다고 시설에 휘발유를 뿌리는 이런 사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벌어졌던 시설 사안입니다. 임금 착복한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양이 엄청나요. 무려
1억 4,500여만 원을 유용 내지 인출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30여만 원씩 적금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만기일에 가서 5,200여만 원을 또 인출했다고요. 이 정도 같으면은 최악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자기들은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라고 외부에 나가서는 또 후원금도 또 이런 식으로 모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04년 개원해가지고 지금까지 기관 경고라든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시설 운영 잘한다고 평가도 좋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이 이렇다. 이런 거는 결국은 감독기관이 직무유기를 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도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판결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넘기는 법 감정에는 정말로 동의가 안 되는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또 내부적으로 보자면은 이사장 일가의 족벌 운영 체계 내에서 내부 견제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견제해야 되는 어떤 이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는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가 아니면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폭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과연 용기 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라고 또 보셨는데요. 또 시설 일부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일삼기도 해서 직원들이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법인 이사회가 이거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그리고 이사진 그리고 근무자들이 한 이 족벌 관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바로 대표이사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고 공익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내부 직원에게 이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그동안 입을 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인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누르는데 조금 더 쉬운 구조로 이 법인이 운영되고 있었다. 결국 외부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는 불가능한 구조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직원들에 대한 다른 갑질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 원장님을 고발을 했는데 그 지난 4월 1일에 열린 정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현재 임시 시설장인 분이 당시에 이사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법인 내 징계 규정이 없어서 징계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인 내 징계가 불가능하면은 경찰이나 노동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노동부는 약자 편이니 징계 심의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정작 이분이 임시 시설장이 됐을 때는 그 공익 제보자를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해고 조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공익 제보자 분이 언론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이후에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활원의 경우에는 매년 국비가 9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3억 원 등 약 1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10년 이상 이렇게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불거졌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감시, 혹은 행정의 이 예방이 매우 소홀했다, 내지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동시가 1차적으로 가장 책임이 크겠고 그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처분 권한은 경상북도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가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제보한 사람 색출해서 불이익 주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다 이제 축출해내고 이게 결국엔 침묵의 수용소를 만드는 건데 이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엔 거주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 급여 착복 문제가 작년 말에서야 겨우 수사 의뢰가 됐고 나머지 학대나 이런 문제는 올해 4월에 전국 보도로 막 언론이 막 뜨겁고 지역에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조치에 나선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관리 감독을 맡은 행정기관은 이 장애인 거주자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폈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통 장애인 시설만이 아니고 이런 사회적 약자가 활동하는 기관들에는 이제 보조금들이 지급이 되죠. 선산 재활 기관만이 아니고 전국 도처에 있는 이런 장애인 기관들의 보조금들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무려
국도비 합쳐서 안동시비까지 13억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안동시는 내용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기관을 운영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가를 한번 되묻고 싶어요. 안동시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만약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했을 때 이걸 문제시 삼게 되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설이 사라지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이 장애인 거주인들을 딴 시설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시설도 인원이 만만치 않을 거고 작은 문제들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좀 골마서 이제야 터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한마디 좀 보태고 싶다면은 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참에 최소한 안동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만이라도 다시 거듭나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좀 아프겠지만은. 네. 이러한 문제를 또 뒷받침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거주인들을 받아줄 공공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요양보호사라든가 활동보조인과 같은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처우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그런 공공기관인데요. 경북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의지가 없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유독 경상북도가 의지가 없거든요. 이런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의 완충지대가 있었을 때 개별 시설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완충이 생기는데 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서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가는 추세인데 경상북도의 좀 장애인 복지 담당자들과 우리 도지사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에는 허순규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수많은 사회복지사 분들과 또 건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처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는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과 반성을 져야 하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해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위선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니 좋아 보이는데 먹어보니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조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안동시에 문제가 된 그 시설의 경우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작년 연말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선산재활원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안동시가 직접 장애인 임금 횡령 의혹을 발견을 했고 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올해 4월 전국적인 언론 보도가 터지고 나서 추가로 특별 지도 점검을 하죠. 이후에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또 직무 집행 정지, 개선 명령,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많죠. 네. 이 정도 사안이면은 시설 폐쇄로 가는 게 맞고 시설 폐쇄를 가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7월 18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MBC 첫 보도 3개월 만에 안동시가 이 시설의 폐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안동시가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설 거주인을 전원 조치하는 등 시설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다음 주부터 거주 장애인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가정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면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과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산재활원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시설에 남은 장애인 27명에 대한 전원 조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분 확정이 지체되는 사이 피해 장애인들이 학대를 경험한 환경에 기약 없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문제는 앞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설 폐쇄 처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이 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해야 되고 당장 문 닫고 다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시설장도 선임을 해야 되고 거주인분 거처와 관련 지원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안동시 행정이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 또 문제시설을 운영했던 공익법인으로서 이미 이제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또 제대로 처분할 것인가라고 질문해보면 사실 걱정이 더 앞서는 상황인 거죠. 법인 허가 취소는 안 되는 부분일까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경상북도 측의 답변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이 어렵다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난 이후에 이제 뭐 경찰과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사장이 내부 고발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 직원이 또 결국 해고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비리를 묵인한 이사를 임시시설장으로 두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시설장 임명권을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임시시설장으로 지명되신 분이 지난 9년 동안 이 시설의 이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 법인 이사로서 충분히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 이사장하고의 또 특수관계예요. 뭐 타인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에 가까운 사람을 안동시는 임시시설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죠. 문제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취임하고 한 일이 내부 고발자를 갖다 해임한 게 이분이 일주일 만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을 저지른 게 겨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떤 이 시설의 새로운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안동시 입장에서 처지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임시로 시설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을 불러와서 임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부 인사들 가운데 뭔가 상황을 알고 있고 거주인과의 관계도 있고 재활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사람 중에 선임을 했을 텐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조금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인 이사를 좀 공익 이사들로 재구성하고 나서 시설장 역시 이 바뀐 이사에서 좀 임명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단계가 있었더라면 대표이사가 임시시설장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 보복 행위들을 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구하기 쉽다고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임시시설장으로 안동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는 장애물이 됐다고 봅니다. 외부에 있으면서도 잘 아는 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시설을 갖다가 다시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면은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해임된다라든지 방임 내지는 학대한 데 적극적으로 가담 내지는 참여했던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행정 모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사장 친동생은 이미 구속이 됐고 폭행 가해자로 알려진 이사장 이제 처조카가 검찰에 이제 송치된 상황인데 공개된 영상만 봐도 그 수위가 사실 경악스럽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지만 문제는 사법 처분 받고도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시설로 복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래서 사법 처리와 별개로 행정의 조치가 사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분들이 다시 이런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경상북도가 사법 절차의 진행에 맞춰서 반드시 허가 취소가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생각입니다. 안동시가 이번에 이 문제가 된 장애인 거주 시설을 폐쇄하고 기존의 거주자들을 원래 가정으로 이제 돌려보내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시설을 지어서 이제 수용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논란인데요. 이 논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안동 시설 사태의 본질은 결국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시설에 이제 보내졌고 거기서 다시 학대에 내몰린 거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 계속 접근하지 않으면 뭐 논란 터지면 조금 수습용으로 뭔가 대처했다가 또 터지고 이런 방식일 텐데 이 시설 구조에서 오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끝낼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시설에 보내거나 가족들이 그 부양의 짐을 다 질 수 없어서 시설에 보냈는데 원가정에 또 보낸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더 문제는 사실 자기 측근들로 이 사회를 지금 재편하고 있는 이 임시시설장 체제에서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될 건가 가능성 0%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원가정 문제나 전원 문제로 사실 가족분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결국엔 폐쇄 처분이나 행정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시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계획인가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전제로서는 현재 임시시설장에 대한 교체가 우선돼야 됩니다. 승인할 때는 부득이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사 실패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임시시설장 교체에 대해서 처음에 안동시는 공문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냐면은 시설장 선임에 대한 권한은 법인의 결정 사항이어서 안동시의 지도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지침에 따르면 시설 폐쇄 후 임시시설장 역할을 선임하는 것은 시군의 권한입니다. 결국 주말 사이에 안동시가 입장을 바꿔서 임시시설장 선임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뭐 오락가락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정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향후 절차까지 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향후 논의도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럼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임시시설장까지 야, 나는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어라고 해서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거주 장애인들이 있어야지 이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 본인들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안동시가 발표한 시설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시설 폐쇄되면 갈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마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가족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거주인의 가족들이 폐쇄만은 막아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때서 안동시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폐쇄 결정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설 폐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요 이야기도 함께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유일순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365 420. 4월 22일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기보다는 행사를 위한 날, 유력 정치인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날, 어줍지 않은 선물 한 개씩 밥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날로 장애인의 날이 시민들의 마음에서 이미 떠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이 결국은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360일 좀 생각해보자고 결단을 365 420으로 정해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처럼 경북 지역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유린 및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또 어떤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경북은 매년 시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시설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고요. 경산 성락원이라든지 경주 해강 행복한 집, 영덕 사랑마을, 그 외 포항, 칠고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나 양상이 똑같아요. 모두 대부분 중증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시설이고 주택가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외지에서 섬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공익 제보를 통해서 내부 비리나 인권 침해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경북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나서고 나서 해고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물론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된 일부의 분들이 있지만 제보에 나서는 순간 불이익과 해고가 바로 예상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 용기 내신 제보자분들을 통해 드러난 사건이 이 정도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권 침해만 10곳이 넘거든요, 시설들이. 네. 행정의 지도 감독 소홀, 봐주기식 대처 항상 도마 위에 올랐었고요. 또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 장애인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체벌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관행으로 남아 있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되풀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건이 터진 데가 힘이 약해서 드러났다. 지역사회 기반이 강한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았을 것이라는 또 씁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결국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의 내부 운영이 좀 더 시민들에게 건강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화가 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시설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모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시설들을 보면 늘 이게 뭐 외부와의 확실한 차단이 이루어진 곳에서 만약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예. 눈에 보이게 됐을 때는 인권 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재수 없어서 걸렸다. 뭐 이런 주변의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경북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 행위를 보면은 6월 25일 기준으로 한 10여 개 시설이 있는데 2번, 3번 반복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18년까지 사망사고부터 지속적으로 막 3건 이상 있고 또 경산의 성락원도 마찬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여러 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설 폐쇄라든지 허가 취소를 안 하면 어느 기관들을 한다는 거죠. 시설 폐쇄가 어렵다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은 그러면은 급하게라도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넓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도 2005년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와 인권 유린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복지관에 재취업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문성의 측면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좀 지자체 감사를 피해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기관에서도 오래 근무했던 분들도 전직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예.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을 영입을 하고 특정한 자리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날의 검이죠. 두 번째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취약합니다. 공익제보를 하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독박을 쓰는 구조인데 이거는 행정과 지역사회 모두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들의 이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이것이 이 장애인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이야기는 시설이라는 곳에서 누군가 조금 더 권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언제든 인권 침해나 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우리 사회도 이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대규모 시설을 더 이상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설에서 집단 거주하는 형태는 언제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가니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권 유린 양상이 전국적인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뭐 크게 똑같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설장이라든지 재단 이사라든지 이 일가들에 의해서 대체로 자행이 된다. 그다음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리인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걸 그 주인한테 또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은 저는 정말로 딱 한 개인 것 같아요. 막대한 보조금을 이런 시설들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굳이 장애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창한 틀 아니고 보조한
예산에 대해서라도 관리를 잘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많은 부분이 극복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학대 사건이나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처분 등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가볍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요 요인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면 실제로 어떤 행정 조치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될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거라는, 여기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시설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걸 시설 종사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 처벌을 저는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처벌 조치는 최후에 나오는 해법이죠. 그 전에 다양한 예방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법인 내부의 투명한 운영 공개라든가 공익이사를 확대하고 그런 완충 장치들이 같이 가야 되고요. 본인들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목소리 창구가 늘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간다면은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애인 탈시설이 화두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설 수용 정책이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탈시설화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전선이 형성된 게 아니고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탈시설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수용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안적 모든 주거시설을 갖다가 탈시설화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보편적인 주거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탈시설화인지, 그러면은 비장애인들이 당장 이렇게 실현하자고 할 때 어느 만큼 동의를 해줄 건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불편해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릴 건가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탈시설화가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 말이냐면은 비장애인들도 노동력을 상실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오히려 시설로 들어가는 게 오늘 2022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다양한 선택지를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장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유희순 의원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은,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게 되면 가능할까요 하는 이 장애인 부모단체 들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지, 장애인 당사자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탈시설 논쟁에서 좀 질문의 방향이 앞으로 좀 바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탈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장애인 당사자와 또 학부모들의 그런 의견인데, 탈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은 방향은 탈시설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가고 선택은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논의가 선순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해 이준석 대표와 전장현이라고 하는 단체 간의 타겟으로 뭔가 막 장애인에 대한 혐오, 그런 이제 논의가 확산이 되면서 가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찬반 아주 납작하게 이렇게 지금 쟁점이 된 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 시각장애인 당사자 의원이신 숨쉬는 게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신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탈시설, 이동권 이슈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들이 이 공론장에 와서 선택의 문제, 찬반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제로 자꾸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조금 우려스럽고, 탈시설이 사실 그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간단한 것 같거든요. 가치적으로 접근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니까 시설에서 보호해줄게, 아니면 할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왔다고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제 중간 단계로 민간 업자들에게 사실 이 운영권을 다 주고 예산도 주면서 이 상황을 방치했던
게 지금 공고 골문 인권 침해 문제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매년 수십 건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시설 수용이라는 게 이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분리 배제하는 정책인데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리가 실현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제도적으로 이미 그런 차별이 시작이 되는 공간이고 동네에서 함께 사는 게 당연해. 이 원칙에서 그럼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법은 어떤 게 필요해?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라는 것들을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탈시설을 선호하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로 좀 축소될 우려가 너무 커서 지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우려스럽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야, 너 군대에 계속 있으면 좋아. 밥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하는데 밖에 나가봐. 일할 자리도 구하기 어려울 건데 계속 군대에 있어. 라고 한다면 과연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설이 폐쇄가 될 경우에 이제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가 또 관건이죠.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시설 폐쇄나 인권 침해 이슈가 벌어지면서 그 가족분들이 불안해하고 시설 폐쇄는 우리한테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봐요. 제가 감히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부양의 짐이나 양육의 짐이나 경제적으로도 모든 짐을 우리 사회가 가족에게만 다 지어져 왔기 때문에 부족한 게 훨씬 많죠. 물론 이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설에 보내지고 학대에 내몰리고 시설이 있으면 누군가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사람이 거기로 흘러갈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관건은 자립생활을 지원하거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에서 공적 책임이 너무 취약해요. 중간에서 이렇게 사업권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리 저지르거나 인권 침해 가해자로 호명되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립생활 지원하는 제도나 서비스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곳에서 지원하고 책임을 좀 가져가는 구조로 좀 더 확대되지 않으면 탈시설, 시설 폐쇄에 대한 가족들의 불안 또 걱정들이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시설 밖에 나와서 거주하게 되는 이 과정을 좀 공적 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는 뭐 서울과 대구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게 됐을 때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지고 그러면 이 거주인들이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한 뭐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 시설에서 거주할 때와 밖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다른 점을 찬찬히 좀 이야기를 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선택의 시간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지원해주고 활동지원사라든가 다른 복지 체계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고는 아예 이 지원체계 밖에 나와서 기존 있는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이 공적 지원 체계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단계만큼을 지원할 건가 그리고 나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건가 요 두 가지인데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요 두 가지가 마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없군요. 탈시설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탈시설화의 순기능과 반대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구 사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대구시가 직접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을 했고 시설을 폐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탈시설한 지 한 3년 정도 되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서 너무 좋고 내가 TV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시설에서 살 때보다 분명 어려운 점은 있다. 그렇지만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서 좋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반면에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시설에서 나와서 한 30년 동안 거주하시던 분들 가운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탈시설화를 시켰을 때 장단점에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또 편협해진다는 것이죠. 시설의 경우에는 그 주인 같은 경우에 집단으로 존재하니까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가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을 강제로 들어야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성적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탈시설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로부터 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오히려 인권 침해가 더 커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부작용으로 오히려 탈시설화의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활동 보호사들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천용길 위원님의 결담을 들어보겠습니다. 2차원. 보통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떠올리면 딱 평면적인 모습만 떠올립니다. 비장애인과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한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자폐성 장애인은 저렇게 다 똑똑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장애인들마다도 필요한 것들이 다르고 욕구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탈시설은 물론 장애인 정책 자체가 2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이 3차원적으로 좀 생각하고 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해서 제도적 지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회서비스원이 좀 관할하는 곳에서 장애인이 거주를 하면서 그동안 인권 침해 당했던 걸 좀 피해 회복도 하고 탈시설을 할 건지 나는 다른 시설로 가서 살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요 공적 기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시설을 선택한다면 필요한 제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요 두 가지에 대한 장애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설이라는 게 그 꼭 건물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지원하고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돌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서 돌봄 분야 전체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처우도 굉장히 낮고 공공에서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폐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 종사자도 직접 고용하고 공백이 생기는 당사자에게 가장 빠르게 닿을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은 사실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탈시설 지원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필수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정책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려면은 정책 결정 과정인 정치에서 장애인 당사자들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교육 정책, 교통 정책을 짤 때 장애 접근성을 계속 고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전기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 이 안동시 강남동이 턱이 너무 많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중간중간 세웁니다. 그렇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에게 이 도시는 불편한 도시라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꼭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법을 갖다가 뭐 만든다라든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고 배려 깊은 장애인 정책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북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4.5%입니다. 2013년도에 64.8%보다 약 9% 증가했는데요.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좀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매우 부족하죠. 편의시설 설치율이 설사 99%라고 해도 1%만 부족해도 이건 부족한 거죠. 어떤 건물을 설계할 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할 때
도로나 제반 환경을 할 때 휠체어를 탄 사람이건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건 다양한 시민의 존재가 모두 고려돼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런 관점 없이 계속 시혜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펴면 그래도 한 60% 왔는데 많이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내년에 좀 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되면 참 깝깝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거주권과 더불어서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이렇게 이동권입니다. 지난 3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있었죠. 이 이동권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권이 제약이 되면은 다른 보편적 시민권이 침해가 됩니다. 공부하러 갈 때 학습권, 이동할 수 있어야 학교를 갈 수 있죠. 예. 참정권, 어디 가서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없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동권이 더 근본적인 시민권이란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동권이 활발해야 장애인들의 존재가 가시화가 됩니다.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을 취급받는 거죠. 실제로 장애인들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잘 만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이 좋아지면 모두에게 좋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보편적인 시민들의 권리까지 상승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이동권이 중요하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경북 북부 지역의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목표가 중에 한 가지가 운전면허를 따고 차량을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고 있는 남편에게만 모든 걸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형편이 낮다고 하는 서울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동이 어려워서 매일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북은 시위할 지하철도 없어요.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이동권은 참 얘기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의 저상버스만 보더라도 딱 10개 시군에만 다니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부분 시군에서는 한 대, 두 대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동을 위한 기본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없을 거고 우리가 동네에서 만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엔 뭔가 이제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시민의 자리에서 사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경북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령의 또 노인들 포함한 이 대중교통 정책이 많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저상버스는 주로 시단위 위주로 경북에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전체 버스 대비 시내버스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16.2%입니다. 이 광역 시단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저상버스를 대체할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죠. 이 특별교통수단도 경북 전체가 2020년 기준으로 216대로 법정 기준치가 307대인데 91대 정도 모자란 거죠. 법정 대수만큼이라도 좀 맞춰놓고 기초 단위간 이동할 수 있는 경북도 안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도 좀 운영해야 된다. 장애인 생활이동센터가 기초자치단체마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는 이웃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우리 경북 북부권에서는 특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 같은 경우에 이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원래 예산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이웃은 우리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걸 알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언론을 통해서 예산이 좀 공개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인권에서 구분 짓지 않죠. 그런데 장애인 인권, 그리고 이주노동자 인권,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한 도시는 비장애인도 이동하기 편합니다. 장애인 인권은 누군가 동료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인권 최저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학대나 뭐 그런 사건 사고가 없고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그걸 존엄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장벽이나 차별을 없애는 몫은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방향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관계와 조건 속에서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는가? 사회적 차별과 인권 현장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존엄한 사회적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어떤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스스로의 실존적 문제로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장애인 관련 이슈 중에 첫 번째 주제, 장애인 인권 침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위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요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드라마를 두고 힐링이 된다 또는 불편하다라는 상반된 시선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 다양한 포용 능력이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사생결단도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